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분노스러운 5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성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세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요. 대법 판결로 우리 정치에 지옥문이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은 그 자체로 국가 불안을 초래하고 국론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대법원은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는커녕 최대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아침 10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후보는 결정도 되기 전인데요. 계속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느닷없이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장남이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미국 해군성 장관과 함께 말이죠. 뭔가 눈에 보이지 않게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심도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 나오고 다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김준영 의원님 기자회견이나 또는 SNS 뭐 글, 강연, 대담 토론 과정에서 뭔가 좀 이렇게 결기 같은 걸 좀 느끼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 준데 요즘 좀 독립운동하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 활동을 그렇게 목숨 바치신 독립 투사들에 비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실제로 마음은 그 정도로 좀 답답합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에다가 지금 우리 내부적인 혼란에다가 이런 걸 합치면 이게 정말 기로에 서 있는데 반란이 끝난 줄 알았더니 스물스물 반란 세력들이 기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얘기하신 것처럼 매우 조직적이고 뭔가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기감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이렇게 집권을 준비하는 세력은 아무래도 이것저것 다 감안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확 투쟁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또 표가 또 쇄빙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은 한대행이 아니죠. 저는 한 독소라고 부르는데 이분의 그 행동과 그리고 얼마 전에 통상 협상이나 이런 것에서 계속 그리고 미국의 이런 거 또 대만 유사시 이런 거 계속 요새 우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제가 자주 들락거립니다. 예. 네. 아주 그냥 어찌 보면은 좀 매국노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막지 못하는 분노, 안타까움 이런 심정을 느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있었던 그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참 이름들도 참 예. 너무 시적이에요. 한번 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이들 놀랐는데 이렇게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해도 되는지 정말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이게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이 복잡해졌는데 다시 계엄을 맞는 듯한 기분? 이것이 정말 내란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도 좀 느꼈다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헌재 결과가 그나마 나와서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정치의 사법화. 사실 거의 일상의 사법화거든요. 무조건 고소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됐는데 결국 보면 어제 그걸 보면서 반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약간 자기들의 존재감을 헌재가 원래 거기가 1등 아니야. 그렇죠. 그 위에 대법원이 있어 까불지 마. 우리가 있어 이런 매우 거. 기득권의 교만함. 자기들이 세상을 움직여야 되고. 근데 지금 긴장은 해야 되지만 누가 봐도 그것은 상황을 역류하는 방식의 판결을 내릴 거지 않을 거라고 웬만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다 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그거를 브레이크를 확 건다든지 되돌리는 거는 존재감을 알리는데 그게 매우 우리가 그걸 이제 반동이라 그러잖아요. 매우 반동적 리액션이, 그렇죠. 이게 반동적 결정을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이 사법 쿠데타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또 조금 더 소름 끼치는 거는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무죄가 나오고 이걸 그냥 그것들 오히려
그 대선 운동이나 선거 운동이나 토론 과정에서 이게 계속 분열을 획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장애물을 없애주는, 다시 말해서 무죄 네. 판결이 나올 것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난 사람 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 자리에서도 많은 나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많이들 예. 전망했거든요. 제가 그 전날도 판사분 몇 분하고 만났었는데, 판사 출신 또는 판사분들 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제가 3일 전 정도에 찝찝한 제보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내의 반명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만만하고 덜 반미적이라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한덕수를 돕기 위해서 다른 것도 포함해서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장난치는 것 같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정말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 대법원이 아주 빛의 속도로 일을 했거든요. 원래 이들이 이렇게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렵기는 한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다시 이제 고법으로 갔는데 고법과 대법으로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이렇게 빛의 속도로 진행을 해서 6월 3일 전에 실제로 유죄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거든요. 당 내외 우리도 율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다 알아보고 또 제가 다 찾아보고 하니까 뭐 워낙 이분들이 이 나란 분들이라고도 하기도 정말 화나는데,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우리 상식 밖의 일들을 하다 보니 불안한 건 맞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예,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환송돼서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거기에 이 가지고 있는 20일과 7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법률적 용어가 뭐냐, 27일은 이재명 대표의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만큼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이나 있기. 예. 지금 32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시 재상고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판결을 내려도 또 재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 저는 그래서 어제 처음부터 톤이 이상했잖아요. 예. 혹시 거기서 자판을 해버릴까봐.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형량을 해가지고 완전 확정져 버리면 뭐 0점 몇 프로 유리더라고요. 예. 판결에. 그래도 혹시 모른다 싶었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 오늘 한덕수도 나오고 하는 걸 보면 만약 그렇게 밀고 갔더라면 아마 밀란이라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왜 이럴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여전히 나이브할 수 있는데 전체 결과를 저는 우리의 민주화와 민주정부의 설립을 뒤엎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꾸 흠집을 내는 거예요. 흠집을 내서. 흠집을 내서 이번에 안 무너져도 예. 권력을 뺏겨도 자기들은 살아남고 새로운 정부는 흠집 내서 끊임없이 흔들겠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선거까지도 아니고 어쩌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데서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걱정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원래 엿장수가 일본의 이 가위를 몇 번 두드리는가 엿장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제 지 맞대로들 하니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건데,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꼭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에요. 어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치 이제 그 순서대로 또 나와서 내가 이제 이 난국을 정리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처럼 느껴졌는데요. 한마디로 느낌을 좀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전에 어제도요. 최상목이 어제 이제 추경 때문에 밤 10시 11시에 예. 어제 했고요. 예. 추경을 통과시키는데 이제 최상목 대행의 탄핵, 네. 이제 그 대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최상목은 자꾸 한덕수의 지령을 받아서 통상협상 지금 그렇죠. 이 얘기하겠지만 한국 지금 사실 다음 정부에 넘겨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해주고 온 듯한.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미국이 유리하고 한국이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빨리 타결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최상목을 빨리 자르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막 투표를 하고 있는데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다 짠 것 같죠. 굉장히 교활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가 사퇴했죠. 근데 사퇴하고. 사퇴했지, 기자를 하겠지만 법적 권한은 12시까지 갑니다. 아, 10시 28분에 사표를 냈고 사표를 내고 그거를 수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덕수예요. 한덕수고 그건 오늘 아침에 출마하고. 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대법에서는 그랬죠. 파기 완성시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예. 이게 적어도 자기들끼리 논의하거나 뭐 교류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들입니다. 방금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좀 짚어보죠. 그 원래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을 가가지고 이제 주라이 패키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7월 이전까지 7월 8일 이전까지 이제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관세, 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4개 분야를 한미 간에 협상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아니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실은 이 재무장관이 폭로를 한 셈이잖아요. 네. 한국은 선거 전에 뭔가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이유는 한덕수 선거 운동으로 이 성과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금 나라 팔아먹는 짓 아니냐 이런 그렇죠. 느낌이 주는데. 예. 이 줄라이 패키지는 저는 약간 예. 속임수 같이 느껴집니다. 예. 자, 잘 보시면 예. 미국이 4월 초에서 주어가지고 7월까지가 90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라이 패키지는 90일 안에 한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6월 3일부터 줄라이 패키지까지 뒤에 정부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한 달 좀 남습니다. 예. 근데 최상목은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협상 타결은 다음 정부가 할 차기 것이다. 정부가 할 자기는 것이다. 틀만 잡는다 예. 그랬는데 틀만 잡는다도 말이 안 되는데 예. 뭐라 하냐면 이거는 그 60명의 통상 협상단이 가서 78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때 베센트 이 얘기 말고요. 고전에 직후에 뭐라 그랬냐면 저들이 게임 플랜 A를 가져왔다. 플랜 A. 최고의 플랜 A를 가져왔다. 이 가장 말은 좋은 걸 들고 왔다. 그러면 그걸 그래서 막 기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미국한테 좋다. 누구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우리의 이익은 지금 관세 협상은 뭐 말할 것 없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좋은 거 우리가 나쁜 거고, 그렇죠. 우리가 좋은 거는 미국이 나쁜 건데 예. 미국이 저렇게 좋다는 거 우리가 그냥 다 갖다 엄청난 바쳤다. 양보안을 가져갔고 그렇죠. 78분 만에 끝났고 그때 했던 게 뭐냐면 7월에도 얘기도 하지 않고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만 할 게 남았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양해 각서가 이미 체결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는 뭐가 겁이 나요? 오늘 뭐라 그랬냐면 또 한덕수가 뭐라 했냐면 미국과 자기가 실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휘해서 미국과 훌륭한 통상 협상을 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7월하고 연기되면 뭐가 겁이 나느냐면 다 양보해놓고 해놓고 실질은 자기 실적으로 선거 때까지 이용하고 하고 다음 정부는 어마어마한 도장만 찍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근데 그 도장이 우리 목을 쪼우는 매우 불리한 예. 예를 들자면 LNG 대폭 양보, 조선업 대폭 양보, 예. 관세 찔끔 인하 예. 그런 거를 양해 각서처럼 또는 각서처럼 해줬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사실은.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덕수 대행이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런 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산업, 우리의 금융 발전, 문화와 성장, 우리의 부는 다 미국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는 싸우지 말고 굴종하겠다는 태도를 일찌감치 보였단 말이죠. 미국 내놓은 나라라. 네, 은혜 놓은 나라다. 그러니까 이미 협상 자체가 미국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나서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분 매국노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분이 매국노죠. 자기가 통상 협상의 달인을 하는데 예. 한 개가 빠졌어요. 매국적 통상 협상의 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과거는 그걸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진보 정부가 예.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이 사람의 통상이 전문가라는 것에 속아서 몇 번이건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통탄하는데요. 이분은 1990년대부터 그런 사람, 국장 때부터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예. 1995년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막 몰려 들어가 있어. 오히려 이제 일본은 살짝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을 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로비를 해서 예. 미국 정부에게 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슈퍼 30이라는 유명한 유명한 예, 게 미국의 예. 보호주의 칼날이 있습니다. 슈퍼 그 300 한국 있죠. 예. 자동차에 해야 된다. 예. 한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처럼 통상협상단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통상협상단에 한덕수가 끼지 못하고
산자부의 무역실장, 통상무역국장이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실무국장으로 따라갔는데 옆에서 오브저버로 따라갔어요. 예. 그런데 막 하고 있는데 밤에 빠져나가가지고 예. 따로 만나가지고 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 다음 날 와가지고 통상협상단이 뒤집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있고요. 국장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 2000년도 마늘협상 그 마늘협상. 유명한 네 김대 그때 누구였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수석입니다. 청와대에서 이 사람이 중국하고 그 세이프가드입니다.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거 2년 반짜리 맺어놓고는 이게 우리가 풀 때까지 계속 가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면 합의해놓고. 근데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한번 우리 농민이 생고생하고 끝났을 줄 아는 2003년에 또 고생합니다. 이게 이 사람입니다. 더 결정적인 게 2012년 이 사람이 주미 한국 대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FTA 이명박 때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사람이 주미 한국 대사인데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의료 수가하고 의약품 약품의 수가 상한제를 미국이 터달라 그랬어요.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이거 그런데 우리나라 복지부에서는 이거 풀면 우리나라 제약업 완전히 죽는다. 그래서 상한선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 또 밤에 기어 나와가지고 또 미국 그 제약회사한테 해준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걸 눈치채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알렸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잘라버립니다. 해고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보수 정부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경질된 게 한두 번이 아니구만요, 정말 그래 다. 다시 살아난 좀비가 된 게 더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까요, 근데? 자기 4, 50년 동안 통상 전문가가 아니라 매국 통상의 전문가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거 외에도 대여섯까지 더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그냥 매국노구만요, 네, 그 자체로.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또.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예.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미국이 바라는 LNG, 예. 알래스카 저쪽에서 알래스카, 이쪽으로 예, 예. 그게 뒤에 이거를 장사하려는 사람이 뭐냐면 엑선이에요. 엑선이 이걸 깔아주는 데는 생산성이 안 되니까 한국에 예. 이런 나라를 가가지고 깔은 다음에 자기 LNG 엑선이 아시아 쪽으로 팔기 위한 그 고속도로를 놔달라는 건데 예. 이 사람이 엑선에서 사실 집까지 받아 먹었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김앤장 시절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이 사람 이거 LNG하고도 이 엑선하고도 관련이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네요. 나라를 진짜 통째로 넘기겠구만요. 아까 말씀하신 파이낸셜 타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통상협상을 앞두고 우리는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 않겠다.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다 주겠다.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요번에 그러면 그 트럼프 주니어하고 그 장관이 함께 왔던 것은 이것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저는 뭐 그게 겹치기도 하고 특히 뭐 전 트럼프 주니어는 아무래도 우리 이쪽에 기업 쪽에 아는 것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워낙에 통상 압력을 하니까 예. 뭔가 활로를 찾아보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조선 문제인데요. 네. 해군성 장관이 오는 것은 이제 조선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 정부의 사람들은 이 조선을 미국한테 줘서 수주를 따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 조선이 미국이 지금 못하니까 이 시장이 열렸다는 매우 지엽적이고 잘못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저 꼭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예. 우리가 잘못하면 다 지어주고 하청입니다. 음. 근데 미국은 지금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조선업은 상선이든 음. 아니면 군함이든 네. 다 망가뜨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미국은 법으로 미국의 군사 기술의 총화가 총합이 바로 조선입니다. 특히 항공모함. 항공모함이겠죠.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업을 우리가 이렇게 주는 대신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수리하고 MRO라 그럽니다. 예. 유지 수리 정비 예. 그다음에 주문 네. 그리고 기술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생산도 한국에서 하고
또는 미국에다 도크를 지어준다든지 아까 같이 전적으로 우리가 하청하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하청 이상으로 미국의 조선업을 일으켜 주는 대신 우리의 조선업과 군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방식으로 하면 우리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둘러싸고는 정말 치열하게 협상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식으로 좀 모든 일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윤석열 3년 동안 한 짓이 거짓이고 그걸 대행 때도 똑같이 월권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늘 내란과 우리 외환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덜 조사됐는데 이들은 매국이 내란과 외환이란 두 바퀴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이 한덕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이 답답해져 오면서 3년 내내 답답했습니다. 사실.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데 대선 오늘 출마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더 진짜 화가 납니다. 근데 더 제가 그거 보셨어요? 저는 3년 동안 2, 3년 동안 특히 이제 지난 1년 동안 한덕수가 대정부 질의에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 답변하는 모습, 제가 또 직접 질의를 한 모습에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정말 표현을 하면 쭈구리였거든요. 네. 항상 힘없고 노인네처럼 그다음에 윤석열 비판하니까 자기는 빠지려고 뭔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였는데 오늘 보십시오. 고함까지 지르면서 뭐 어깨 딱 펴고 뭔가 이렇게 미국한테 많은 이권을 넘겨주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고 자기 뒤는 미국이 밀어주고 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네. 뭐 이런 게 막 그런 것도 느껴지는 있고. 거죠.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잔당들이 극우 지지자들에게 자기가 이 고령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영 나온 김에 그러면은 저기 지금 국민의힘 후보 좀 경선이 이제 아무도 이제 관심도 없어지는 듯한 분위기인데 내일이 아마 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하고 한덕수랑 다시 또 최종 단일화를 밟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결국은 한덕수로 후보가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이쪽은 어떤 의미 부전성으로 올랐잖아요. 여기는 지금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왔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누가 되든지 저쪽에 그 김문수든 뭐 아니면 한동훈이 저는 예. 뭐 한동훈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더 그쪽이 조금 더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달린 거죠.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이재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계산을 하면 위험을 무릅쓰고도 한덕수 하고 할 수 있는데 당분간 더 쳐다보지 않을까요? 오히려 빨리 해가지고 해결하기보다는 어차피 당 대표로 나왔고 네. 무소속으로 나온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나중에 단일화를 꿈꿀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철수 얘기 피본 것처럼 선거 도중에 마지막 단일화 할 수 있죠. 그게 참 아무튼간에 그런 모습 거기다가 또 이준석은 아주 광팔고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변수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 주셨으니까 최근에 그 국회 결의안 대표 발의한 내용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얼마 전에 그 대만이 유사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대만 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의안을 내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해서 불개입 결의안은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 선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한동훈 후보가 느닷없이 이거는 쉐쉐하는 친중 4대 굴욕 외교 노선의 극치다. 네. 뭐 이렇게 또 비판하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긴급하게 결의안을 내놓을 만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대만을 둘러싸고? 사실은 제가 저한테 대한 저를 관심 두고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정치의 발의 들으면서 1호 결의안으로 사실은 제가 냈던 게 대만 유사시 한국 불개입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는 쭉 미국의 대외 정책을 봐왔잖아요.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쯤 돼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미군을 지금까지 한국 전쟁 이후로 미군을 북한을 막는 데만 사용한 거에 대해서 약간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이 충분히 자주국방이 될 만하니 전작권도 넘겨주고 미군은 그냥 좀 유연하게 주변 국가 동북아에서
특히 중국을 의식했겠죠. 중국은 그때부터 의식했으니까 예. 좀 미군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그러니까 북한 전용 미군이 아니라 동북아에 확장하겠다. 이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그렇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저항했어요. 그건 안 된다. 예.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교부에서는 이거를 들어주려고 했던 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주파와 친미파가 충돌했던 게 이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하도 시달려가 나중에 뭐라고 이렇게 합의건은 아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국과 입장을 조금 정리한 게 뭐냐 하면 미군을 유연하게 딴 데 뽑았을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게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미국은 계속 그 부분이 커지잖아요. 미군을 돌려 써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 문제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하냐면 네. 요즘이 아닙니다. 2, 3년 전부터 중미가 나빠지면서 미국의 워싱턴 조야의 전직 장성이라든지 강경파, 반중 강경파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예. 미군이 아니고요. 대만 유사시에 한국과 일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발언들을 그런 발언들을 개입을 그냥 기정사실하면 서슴없이 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외통위 때 이 문제를 예. 조태열 장관한테 물었거든요. 예. 대만 유사시 우리가 개입해야 되느냐? 당연히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만은 우리가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막 평화주의자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는데 약한 국가에서 저는 완전 반평화인 사람을 막 매도를 하는데 예.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유엔이 만약에 중국이 침략했고 유엔이 중국이 침략국이고 예. 대만이 피해국이라면 예. 승인했다면 우리는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런 거 없이 왜 갑니까? 이게 미중의 사이에서 우리가 끌려가지고 들어가는 우리의 동맹국도 아니고 유엔에 승인을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약한 국가 전쟁하면 우리가 다 도와야 되면 아프가니스탄을 그렇게 떠나오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미얀마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하다못해 팔레스타인도 그렇게 지금 학살당하는 거 우리 군대 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거는 우리가 우리 이익도 생각하고 명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의 미국은 생각은 뭐냐면 자기들 뒤로 빠지고 동북아 전체의 분쟁에 대중국 방어망을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다는데 또 결정적으로 제가 왜 지금이냐 할 때 두 가지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얼마 전에 하나의 전역으로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요. 기억나시죠? 예.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운 거죠. 예. 미일이 2+2 미국하고 이제 외교하고 국방장관 양국 회담 우리도 있습니다. 한미 미일이 있는데 이제 헤그세트가 와가지고 나카타니 그 방위성 장관하고 만났는데 일본이 이 동북아 정구를 전쟁으로 설명할 때는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를 원래는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는 중국에게 있고 한반도는 따로 전역이 있는데 이걸 합치자. 그러니까요. 하나로. 예. 그러니까 미국이 좋다 했다는 게 지금 미국의 신문에 일본의 신문에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의 정구가 되면 미군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위대도 한반도 상륙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예. 이 통상 협상하는 자리에서 사진이 하나 나왔잖아요. 누가 갔습니까? 그 자리에 김태효. 김태효가 갔죠. 참. 그러니까 이 김태호가 평소에 뭐 하던 사람입니까? 지론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에 상륙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그게 자기 학자 때부터 신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죠. 항상 그 일본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예, 아닙니까? 중일바죠. 예. 그래서 마치 통상에서 양보하듯이 예. 김태호가 가서 그런 약속을 각서나 해줬으면.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많이 걱정되네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군사 협력이 하나의 전장을 실현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일 미군 기지의 그 비온비랜서 소위 말하는 죽음의 백조라고 맞습니다. 하는 예. 그게 전략 무기들을 대량 배치하기 배치되고 시작했어요. 오산 기지의 F-16, 군산 기지의 네. F-35. 이게 전무해가 하나의 전장을 향해서 거기에 이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개입까지 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군사 배치를 봐야 되는데요. 예.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북한 그러니까 주한 미군은 대북 억지용이니까 주로 육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해군 공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부를 묶으면 한반도하고 이쪽 전체를 해공군으로 강화시킬 겁니다. 그럼 이게 북한용이냐? 아니죠. 아니, 이거 중국용이네요. 한마디로 대만에서 불이 붙는다거나 어디서든 간에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면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제가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예. 만약 전쟁이 나면 빨려든다. 뭐 어쩔 수 없이 빨려들 수도 있죠. 근데 예. 왜 이게 지금 하냐면 저는 중국이 대만을 향후 10년간은 그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그럼 실제로 쳐들어오지 않는데 미국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쳐들어오는 걸 예상해서 군 배치를 한미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미일 그러면 이거는 그 러시아의 그 세르게이 쇼이구가 얘기했던 것 같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환으로 봐야 되겠네요. 트럼프가요. 예. 일기 때 아시아판 나토라는 걸 실수로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인합니다.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예. 그러니까 바이든처럼 치밀하게는 아니지만 트럼프도 한미일을 묶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리 가가지고 지금 미리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의 김태호 말하는 김태호 같다는 게 저는 너무 이거는 오비락도 이런 오비락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급하게 올렸고 오히려 예. 다음에 민주당 정부 이재명 후보가 승리해가지고 되면 안 그래도 아까 나온 셰셰 프레임인데 네. 거기 가서 만약 하면 봐라 쟤들 친중 맞네 얘기할까봐 제가 오히려 쉐빙선 역할해서 그 부담을 제가 지겠다. 예. 예,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지지자로부터. 친중 프레임. 그 친중 프레임인데 사실 그 친중 프레임이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왜 얼마 전에 그 작은 중국이라고 불리는 그 광진구 자양동에 양꼬치 거리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 지지 청년들이 가서 막 반중 시위를 벌였어요. 내가 그때 참 섬뜩하던데 시진핑 물러가라, 중국 공산당 해체하라 그런 구호를 네? 막 외치면서 아주 중국에 대한 강한 혐오감, 적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일본의 극우파들이 혐한 시위하는 모습처럼 네. 사실 한중 관계의 민감성을 따져볼 때 이런 거는 굉장한 그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고 국익에도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는 짓들을 자꾸 만들어낼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세계적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뭔가 협력적이고 포용적이고 미국 같은 나라는 인종 그게 오히려 멜팅팟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용광로처럼 또는 샐러드 볼이라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샐러드가 같이 섞여서 잘 사는. 근데 미국도 보세요. 트럼프가 반이민 반난민. 그렇게 수백만 명씩 유럽도 수백만 명씩 난민을 받아들이다가 지금 반난민이잖아요. 계속 혐오와 배제죠. 그 극우 선동가들이 예.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누구한테 정치적으로 전가를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여론이 완전히 반하면 예. 미국을 비판하면 바로 친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하면 바로 친미가 되거든요. 친북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 권력적 사욕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전가를 하면 또 중국이 대국답지 못하게 뭐 한복이 자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중국 옛날부터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잘 살고 이런 거에 합쳐져 정서적인 있는 문제도, 정서를 예. 이게 바로 선동이에요. 네. 근데 정치적 선동을 해서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우리가 피해를 훨씬 더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서로 의존할 때 좋을 때는 의존하는 게 좋아요. 가깝고 편하고 싼데. 네. 근데 적대국이 되는 순간 예. 우리가 의존했던 게 전부 저쪽에 무기가 됩니다. 그렇죠. 마늘이라든지 요소수라든지 히토류라든지. 그렇죠. 그걸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특히 공직자나 정치가는 그런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 감정을 불러내서 과장시키고 심지어 폭력까지 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올해 2월에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막 저 중국 대사관 난입까지 하려고 들었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그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이건 진짜 악성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해서는 정말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발언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다 일종의 하나의 흐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 다이빙 대사를 2번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예. 안다 자기도 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선동이고 운동이다. 그다음에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아는데 생각해보라고 자기는 여기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한국의 대사가 중국에 갔는데 거기 있는 한국인들이 예. 중국인한테 혐오의 대상이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확고한 조치를 요구하고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요. 아직은 자기들은 이 돌발적인 몇 개 고립된 사건이지만 이게 더 커지면 중국으로서는 대책을 할 수밖에 없고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게 되면 이게 계속 나빠진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거 아닙니까?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하나의 전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아시아판 나토의 상대는 중국일 테고 네. 국내에서는 대사관을 난입하려 든다거나 또는 그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 막 그 반중 데모를 벌이고 이게 다 하나의 흐름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 한국 사회가 국익으로 놓고 본다거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먹거리의 문제 놓고 봤을 때 심각한 외교 문제와 경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동훈이 저를 그 친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우리나라가 왜 전쟁에 말려드느냐 남의 나라 전쟁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를 한 건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청나라 때 머리를 9번 박는 예. 그죠? 그런 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이 한동훈 씨는 지난번에 총선 때도 제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욕한다고 저한테 그랬었죠. 유세중에 저한테 비판을 했어요. 저를 대성주자급으로 올려주고 그렇게. 있는데 김 의원님을 상당히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예. 정말 나라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저도 중국에 대해서 아쉽죠. 그리고 중국의 지금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쉽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거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와 체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끊어내느냐 적대감은 게 되느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외교는 색깔로 표현하면 흑백이 아니고 회색이다. 외교는 진짜 회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오늘 얘기 나서 그거 한번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트럼프를 1기 때 맞아봤고 2기 때 또 다시 좀 맞이하고 있는 건데 그의 그 기이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다 보면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접 국가나 또는 동맹 국가들 가리지 않고 막 수탈을 하려 든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는단 말이죠. 또 무자비하게 관세를 때렸다가 자국 내 여론이 나빠지면 또 이런 무효로 돌리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도무지 방향을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러는데 또 수많은 행정명령을 엄청나게 남발하기도 하고요. 이런 트럼프의 미국 어떤 게 가장 우리가 국익을 지키면서 이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 뭐라고 보십니까? 트럼프는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유형의 미국의 지도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트럼프를 구성하는 게 공화당이잖아요. 그 밖에 있는 외피에는 예. 과거의 공화당 대통령처럼 또 네오콘처럼 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발언을 하죠. 그러나 트럼프의 세계관은 확실합니다. 트럼프의 세계관은 예. 그 철저하게 거래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싸워도 내가 중국과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을 쌓아온 것이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고 자유무역 시장을 지키고 국제기구를 지킨 것이 다 미국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 빠져나오잖아요. 심지어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을 이렇게 만든 거는 미국의 이 잘난 체하고 기득권을 위해서 뒤에서 이용했던 네. 동맹국가 우방국이 진짜 미국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미국 골수 빼먹었다지 이거구만요. 거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거머리. 동맹국가 우방을 거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니들은 미국한테 안보 무임승차하고 하고 피 빨아먹었다구나. 그다음에 시장은 예. 미국 기술 다 빼가가지고 미국에다 다 부당하게 팔아먹고 니들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의 우수한 기술을 다 막고 이때까지 너희들이 우리를 갈취했다 이렇게 갈취했다 그럽니다. 취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갈취할 타임이다. 이제는 너희가 많이 우리를 빨아먹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빨겠다 이런 그게 거예요? 관세입니다. 어. 지금까지 너희들 요금을 안 냈다. 음. 그러니까 보편 관세는 이제부터 10%의 요금 내고 예. 경제는 그다음에 각 나라에서 5% 이상 자기 GDP로 군사비 하고 군사비 하고 우리나라처럼 있으면 분담금 하고 내놓고. 그 사람의 세계관은 미국을 핏바라먹었던 동맹국가 우방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미국한테 안보와 시장을 기대고 있으니 기대고 미국 있으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캐나다, 멕시코 때리고 그렇죠. 지금 5개 국가들 보십시오.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인도. 그러니까요. 자기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함께. 처음에 늦게 함께 당당하게 늦게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 제일 앞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다.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가가지고 그냥 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 있다고. 하니까. 베센트한테 아까 질문한 기자가 그랬잖아요. 예. 한국이 요새 한국 일본 선거 때문에 제대로 협상하겠냐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베센트가 뭐라 했냐면 아니다. 반대로 얘들은 지금 선거 때문에 오히려 빨리 하고 싶어한다. 그걸 역으로 생각해야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처럼 좋은 변명거리가 없어요. 진짜 국익을 생각하면 최상목이나 한덕수는 나는 지금 관리밖에 못해. 그렇지. 다음 정부하고 나는 해라. 그런 권한이 없어. 그렇죠. 다음 정부랑 해라 이래서 네. 빠져나와주면 되는데. 다른 나라하고 해. 일단 입장이나 들어볼게. 그러면 내 이거 잘 가지고 다음 정부에 잘 전할게.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게 맞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 외국노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거죠. 그죠? 해서는 안 될 협상을 하고 앉으면서도 그 협상 내용 자체도 어떻게 완전 비밀이잖아요. 그럼 미국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모든 국익을 넘겨주고 네. 그걸로 미국한테 칭찬받고 그걸 또 성과랍시고 대선에 나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체결한 건 없다. 뭔가 약속하더라도 구두거나 각서일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정부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 이거 못 해준다. 그럼 미국 그렇게 막 뛰어지겠죠. 한 나라가 약속한 거다. 처음부터 빠락빠락. 그럼 뭐라 하냐면 봐라. 민주당 정부 등장하면 또 한미동맹 흔들리네. 그렇지. 너희는 또 친중 정부야 또 이러겠네. 참.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한 게 다음 우리나라 국익과 다음 정부의 발목이 아니라 제 목을 조르는 일이 될 수. 그럼 늦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함께입니다. 함께 누구랑 함께 한다는 소리입니까? 얻어맞는 국가들끼리. 얻어맞는 자들의 동맹국가. 연대. 그렇죠. 아, 지금 그래서 예. 오히려 하나 좋은 점은 이시바가 같은 동일한 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국하고 손잡으면 또 난리가 날 거니까 일본하고 잘하고 예. 호주, 캐나다 지금 캐나다 보십시오. 미국한테 완전 저항하면서 반미국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자유당이 지금 정권 연장을 했습니다. 22배 차이로 지고 있다가 트리도 쪽에 자유당이 예. 선거 직전에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다가 미국한테 당당하게 하는 트리도 덕분에 뒤집어져서 자유당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연결돼야 됩니다. 왜냐? 미국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시장과 미국의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한중일만 잘 합치면요. 전 세계의 제조업은 공급망은 이 세 나라가 꽉 잡고 있어요. 특히나 조선업은 네. 그렇게 보면 예.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의 문제지만 늦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다음 당당하게입니다. 당당하게. 지금 보시면 출발점이 보면 다 굴욕적이잖아요. 사대주의적이잖아요. 예, 너무나 굴욕적이죠. 뭐 미국의 행복이 자기 행복이 미국이 은혜 받았다. 아니 국제 정치에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신화국입니까? 옛날에 중국한테 하듯이 조공국입니까? 심지어 크게 양보를 해가지고 1960년대, 70년대는 미국이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그랬다 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실익적으로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이고 군사적으로 5, 6위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해도 된다. 이 당당하게는 반미의 미국 끊어가 아니고 얼마든지 미국 안에서 버티고
그다음에 조선 가지고도 장난 좀 치고 다시 말해 너 이거 안 해줘? 음. 근데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게 중국과 한국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까 당당하게 미국을 맞서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손을 잡지 않는 바에는 우리밖에 없는데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도 좀 힘으로 좀 당당히 써야 되는데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조선업은 완전히 붕괴됐고요. 몰락했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 해역의 블루 오션의 블루 해군이 전 세계 15개 항공모함 정도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데 그 격차가 지금 완전히 따라잡히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제일 지금 공포를 떨고 있는 게 조선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저기 뭐죠?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어해요. 하나도 안 주고 심지어 한국을 전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해요. 근데 군함 기술은 안 주고 싶고 그렇고. 거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거 다 얻어내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만 듣다 보니까 김준영 의원님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 이 외교나 이런 걸 담당하시면 진짜 당당하게 이 국익을 지키면서 참 잘할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나라 협상할 때도 그런 느낌을 갑자기 받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묻고 갈게요. 이제 참 모시기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지금 사실 그 북한군의 러시아전 참전 문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양국이 다 이제 인정을 했어요. 한동안 뭐 이 네. 진위 공방도 있었고 또 윤석 의원은 또 이를 빌미로 참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 바가 있었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그 진위 공방이야 뭐 지금 그게 크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게 되었고 평가를 해봐야 될 건데 북러가 이제 혈맹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하고 우리 이제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한러 관계도 있고.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예. 저는 그때 얘기할 분명히 한 수백 명 수준의 파병이고 나머지는 공병 인력이거나 건설 인력일 거라고 제가 꾸준히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니까 제가 진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더 이상 근데 왜 이 시점이었을까? 그리고 이게 뭔가 휴전 직전이었고 저는 지금까지보다는 예. 향후의 발전을 위한 일종의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인정이다. 감사다. 이 말은 뭐냐면 예. 전략적 관계로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 파병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 쪽에 이렇게 계속 질문했을 때 대답은 파병에 관해서는 러시아가 절박하게 필요해서 불렀다기보다는 예. 북한이 굉장히 자원하는 심정으로 도우려 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 러시아한테 해주고 기대하는 바. 근데 러시아는 꼭 절박하게 왜냐면 이기고 있었으니까 훈련도 안 되고 러시아 정세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원해서 한다면 받자라는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럼 지금 보면 이 시기에서 주는 거는 향후를 위해서 이 둘 관계를 기피한다는 심화한다는 출발점인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할 거냐? 소위 말하는 미국이 만들어내는 이 일종의 동맹국에 대항하는 것이 예. 이 휴전을 하게 되면 다음에 전쟁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나토 가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점령한 곳에서 저는 일단 우크라이나를 분단시킨 다음에 휴전을 하면 완충지대가 하나 생길 것이고 헝가리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가 그다음에 북한 그러니까 친러시아 이 일종의 세력의 북한 특히 아시아에서 중요한 우방을 이제 북한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극동 지역에 과거에는 일본이나 한국한테 부탁해 가지고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북한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급망 그 기술과 제조 예. 공장 같은 것들 대규모로 저는 극동 지역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더 심각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쪽에서 혈맹으로 도왔으니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파병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세계 대전이 벌어지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났네. 이제 러시아하고 적대가 안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더더욱이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가만 보다 보면 19세기 말렵에 이 조선을 보는 듯한 느낌. 그렇죠. 정말 막
격변하고 있고 그죠? 세계도요. 전 세계. 세계도 제일 예. 지금 비슷한 지역이 어냐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보면 미국이 우드로 윌슨이 예. 국제 연맹을 만드는데 미국은 탈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서로 관세 전쟁이 일어났던 예, 게 벌어지죠. 1929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2차 대전 직전과 비슷해져가고 있다. 비슷하다라고 비교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말이죠. 지금야말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도 살려내야 되지만 정말 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우리 국익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진짜 슬기로운 외교가 대단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 잔당을 소탕하는 것은 그리고 민주정부를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이 그 대통령 하나 수기 하나 끌어내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회복해야 되고 이 평화 외교 이 회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정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 얼마나 어려움과 장애물이 많겠습니까? 우리 눈 부릅뜨고 사실은 이겨내야 합니다. 요즘에 자주 나타나는 그 결기의 표정이 그런 고민 때문에도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예, 어느덧 이제 저 마지막 향해 가는데 하나만 좀 여쭤보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마치 이제 정책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많이 좀 안 벌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하도 이제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핵무기 보유에 대한 견해는 분명히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핵무장을 한다라는 것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가혹한 경제 제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셨는데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은 나토식 핵 공유 내지는 뭐 전술 핵을 재배치하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게 우리의 가장 슬기로운 이 핵 보유에 관련된 입장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민감 국가 지정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제가 이제 그랬죠. 꾸준히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국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2, 3년 동안에 핵무장에 관한 것을 시나리오를 계속 해왔고 그거에 대한 경고로 사실은 우리가 민감 국가에 올랐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민감 국가 때문에 핵무장론이 조금 약해진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오히려? 한방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나 이런 분들은 아마 핵무장을 주장했고 주장했고. 지금 한동훈은 이제 핵 잠수함 정도로 많이 약화된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 잠재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처럼 핵무기 개발 직전까지는 가자. 연료라든지 뭐 그다음에 발사체라든지 여기까지는 간데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자인데 이것조차 미국에게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가 민주당 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찬물은 좀 뭐 저는 미국이 그 민간 국가자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결례라고 생각하고 알려주지도 결례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번 찬물을 뿌렸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금 후보의 핵에 대한 입장이 맞는 그렇습니다. 입장이다. 제가 한번 지금 곧 하루 이틀 내에 또 전쟁이 날 곳이 있는데 아세요? 어디입니까 또? 인도 파키스탄입니다. 지금 군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핵 보유 국가들끼리. 그렇죠. 우리는 핵 보유를 하면 전쟁이 안 날 것 같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전면전은 핵 전쟁은 안 날 수 있어도요. 둘 다 아는 거예요. 핵은 못 쓰겠지. 국지전을 한다는 국지전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두 나라. 그러니까 핵을 갖고 있다 해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는 설은 사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전장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서 핵을 터뜨리면 양쪽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아도 미국의 해구상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가 합쳐지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어느 정도 억지적 균형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핵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수많은 고통을 왜 겪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평화적인 관계가 되면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핵 가지고 있다 해서 서로 관계가 뭐 사이좋게 안 지낼 이유가 없듯이 그렇죠. 예,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북의 핵무기가 위협적이지 않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만약 지금 핵을 가진다면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우리가 타겟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예. 완전히 적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정말로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정말로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이제 대담을 마치려 하는데요. 예, 너무 이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을 편하게 정리해서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 하나 있습니까? 요즘에 심정 들으신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뭐 기후부터 포함해서 전쟁들을 멈출 수 없는 이 전 세계가 오히려 인류 문명의 막 둠스데이라 그러죠. 막 네. 종말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위기감이 있는데 그게 동시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안한 전망 속에서도 묵시록적인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예. 이겨내고 지금 민주화로 회복하고 새 정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지도자는 결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 민주 시민은 그것을 지켜주는 그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지속적인 압박은 점차 커지고 한국 경제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제 이슈는 연일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 와중에 대통령 선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진 내란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한대행이 대선에 나가겠다는 소동을 벌이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사퇴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이를 하는 아주 참 기이한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떤 일에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건 안 했네요.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조국혁신당 김종인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